지난 영상에서는 핸더슨 비행장을 사수해야 했던 미국, 반대로 핸더슨 비행장을 탈환해야 했던 일본, 양국이 과달카날 섬을 둘러싸고 장장 6개월에 걸쳐 펼친 전투인 과달카날 전역에 대해 보았습니다.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전투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났죠. 일본은 향후 전선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 과달카날에 끊임없이 병력을 쏟아부었고, 미 해병대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수차례의 육상전과 해전을 반복하며 과달카날을 끝까지 사수해냈습니다. 그리고 과달카날 전역을 기점으로 일본은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초기에 보여주었던 강력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남은 섬들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드디어 미국의 전시 경제 체제가 정착해 본격적으로 물량이 뽑히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1943년은 승리의 무게추가 확연히 기울어지던 시점이었죠. 이제 미국의 고민은 어떤 방법을 통해 일본 본토로 진격할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본격적인 미국의 공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과달카날 전역이 끝난 1943년부터 태평양 전쟁은 어떻게 흘러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미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 메가더 장군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장소인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군인, 장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더글라스 메가더입니다. 우리에겐 인천 상륙 작전으로도 유명한 장군이죠.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기를 마친 메가더는 이후 미국 자치령이었던 필리핀에서 군사 고문 역할을 수행하다가 1937년 공식적으로 미국 육군에서 퇴역한 퇴역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1941년 일본이 태평양 지역에서 자꾸만 선을 넘는 행동을 하자 루스벨트는 필리핀을 지켜내기 위해 61세 메가더를 국동 미군 사령관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결국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고, 이듬해 미국은 일본에 필리핀을 내주고 말았죠. 전투가 한창이던 1942년 3월 철수 명령을 받은 메가더는 "나는 돌아오겠다" 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필리핀을 떠나 호주로 철수했습니다. 이후 남서태평양 해역군 사령관에 임명된 메가더는 호주를 거점으로 연합군의 반격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은 2차 세계대전의 전황이 연합국으로 기울어지고 있던 해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처럼 과달카날 전역으로 인해 연합군은 태평양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스탈린그라드에서 히틀러의 제6군이 처참하게 패배했고, 이탈리아의 항복으로 연합국은 지중해에서도 승기를 잡았죠. 그리고 연합국들에게 1943년은 카사블랑카, 카이로, 퀘벡, 그리고 테헤란으로 이어지는 회담의 해였습니다. 유럽과 태평양의 전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남은 전쟁을 치를 것이냐, 종전 이후의 세계 질서는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였죠. 그런데 태평양에서는 미 해군 수뇌부들이 원하는 진격 방향과 남서태평양을 총괄하던 메가더가 원하는 진격 방향이 달랐습니다. 미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어니스트 킹은 일본의 자원 수송로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함대를 내세워 중부태평양을 신속하게 가로질러 대만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 니비츠 제동 역시 킹과 마찬가지로 중부태평양을 통해 대만으로 진격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길버트, 마셜, 마리아나 제도 등을 차례로 점령해 나가며 단계적으로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즉 해군의 입장은 불필요한 육상전은 배제하고 중요한 섬들 위주로 점령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육군의 메가더는 일본의 남방 거점인 뉴브리튼의 라바울, 그리고 뉴기니를 점령해야 하고 이후 필리핀으로 상륙해 동남아와 일본 사이의 수송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즉 메가더는 반드시 필리핀을 탈환함으로써 본인이 했던 약속과 명예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벨트와 합동참모본부는 두 노선을 절충하기로 하는데요. 결국 태평양 전선에서 미국은 메가더가 원했던 남서태평양 지역과 그 외의 태평양 지역에서의 이중 공세를 시작하게 됩니다. (1943년 4월 18일) 둘리틀 공습이 일어난 지 딱 1년이 되던 그날,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부건빌 섬을 시찰하러 폭격기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미 암호해독부는 일본의 통신문을 포착해 야마모토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야마모토가 탄 폭격기를 요격하기로 결정했고, 과달카날에서 이륙한 미 육군 항공대 P-38 전투기들은 제로센과의 공중전 끝에 야마모토가 탄 폭격기를 요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의 기세가 점점 기울어져 감과 동시에 진주만의 설계자이자 일본의 전쟁 영웅 야마모토 이소로쿠도 사망했죠. 미국은 완전한 전시경제 체제로 돌아서며 1942년 말 취역한 엑시스급 대형 항공모함을 2달에 한 척꼴로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에만 인디펜던스급 경항모를 9척 건조했고 전쟁 기간 100척이 넘는 호위 항모를 취역시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공모함이 부족해 다 부서져 가던 요크타운을 긴급 수리해야 했던 미국은 1943년 중반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동시에 그간의 전투 경험과 병력의 규모까지 갖추어지며 더욱 무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초반 신참 조종사로 버텨야 했던 비행단은 헬캣, 콜셰어, 머스탱, 라이트닝 등 신형 항공기들과 베테랑 조종사들로 재탄생했고 일본의 제로세는 미국의 신형 기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으며 베테랑 조종사의 자리는 신참 조종사가 대체하고 있었죠. 일본이 어떻게 해서든 사수하겠다고 결정한 절대 국방권 역시 여의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쏟아지는 물량과 병력의 힘으로 남서태평양과 그 외의 태평양 지역에서 이중 공세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943년부터 1944년 중순까지 메가더는 남서태평양 해역을 총괄하면서 남태평양 해역군 사령관 홀시 제독의 해군과 연합하여 카트윌 작전, 일명 수레바퀴 작전이라는 것을 통해 일본군의 남방 거점이었던 라바오를 무력화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메가더는 뉴기니의 라에, 살라마우와 후엔만 등 주요 거점을 점령해 나갔고 1944년 초까지 뉴기니 북동해안을 따라 일본군의 방어망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홀시 역시 솔로몬 제도를 중심으로 일본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뉴조지아, 부건빌 등을 무력화시키며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결과 1944년 3월 일본군 사령부가 있던 라바울은 완전히 고립되게 됩니다. 사실 애초에 메가더의 목표는 라바울을 점령하는 것이었으나 카트윌 작전이 한창이던 1943년 8월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1차 퀘벡 회담에서 유럽 전선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준비 등 병력과 자원이 많이 소모된다는 이유로 태평양 전선에 너무 많은 병력을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라바울을 직접 점령하는 대신 주변의 거점들을 확보해 고립시키기로 변경한 것이죠. 그와 동시에 1차 퀘벡 회담에서는 니미츠가 원했던 길버트, 마샬, 마리아나 제도로 이어지는 중부태평양 공세를 공식 승인했고 1943년 11월부터 니미츠의 태평양 함대는 제5함대 사령관 레이먼드 스프런스 제독을 총책임자로 본격적인 중부태평양 공세에 나섰습니다. 1943년 11월 20일 홀랜드 스미스 중장이 미 해병대 2사단을 이끌고 길버트 제도의 베티오 섬에서 펼쳐진 타라와 전투에 승리하며 길버트 제도를 장악합니다. 이 타라와 전투를 통해 미 해병대는 섬 점령에는 성공했지만 3,500여 명이라는 사상자를 낸 힘겨운 전투였죠. 이어서 1944년 1월에서 2월 미국은 마셜 제도의 콰잘레인과 애니웨톡을 점령하며 마샬 제도 역시 장악합니다. 그리고 1944년 6월 15일 미국은 마리아나 제도에 대한 상륙 작전을 위해 마크 미처 제독이 이끄는 정규 항모 7척, 경항모 8척, 전함 7척 등을 필두로 한 5함대의 가장 핵심 부대였던 58기동부대, 일명 태스크포스 58이 출격합니다.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을 합치면 100척이 넘는 함정을 이루고 있었고 항공기는 900대가 넘는 그야말로 대함대였죠. 이에 맞서 일본은 오자와 지사부로 제독이 이끄는 제1기동함대 정규항모 3척, 경항모 4척, 개조항모 2척, 전함 5척을 필두로 55척의 군함과 473대의 항공기로 미군의 진격을 막고자 했습니다. 일본은 수적으론 열세였지만 마리아나 제도에 배치된 항공기들을 통해 미국의 항공기 수와 얼추 비슷하게 싸우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렇게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의 해전, 그리고 미군들은 마리아나 칠면조 사냥이라고 불렀던 치열한 공준전이 시작됩니다. 필리핀의 해전은 양측 합계 무려 24척의 항공모함이 나선 대규모 함대 항공전이었죠. 그리고 이틀간의 전투 결과 일본군은 쇼카쿠, 다이오 등 정규 항모 2척과 개량 항모 1척이 침몰하고 항공기 450여 대를 잃었으며 400명이 넘는 조종사와 함께 3천여 명이 사망합니다. 그에 반해 미국은 전함 1척 및 항공기 120여 대 손실, 그리고 약 100명이 사망하는 것에 그치면서 필리핀의 해전은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틀간의 대규모 항공전으로 인해 일본의 연합함대 항공모함 전력은 사실상 붕괴됩니다. 미국의 신형 전투기 헬캣은 아무리 맞아도 추락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제로세는 그야말로 불타는 관이 되어 몰락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1944년 6월에서 8월 사이 사이판, 괌, 티니언 전투에서 승리하며 마리아나 제도를 장악했고 마리아나 제도의 비행장을 확보함으로써 B-29 폭격기를 활용해 일본 본토를 폭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특히 사이판 전투에서는 약 2만 9천여 명의 일본군이 전투 중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거기다 2만 명이 넘는 민간인들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미국 역시 사이판에 상륙한 7만여 명의 병력 가운데 1만 4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남서태평양의 메가더 역시 비악섬을 비롯한 뉴기니 대부분을 점령하고 필리핀에서 1600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뉴기니 북부 해안에 도착해 있었죠. 그런데 1944년 6월 중순
미 합동참모본부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메가더의 필리핀 상륙을 패스하고 루손섬을 포함한 다른 필리핀 섬들을 우회해 바로 대만으로 진격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메가더는 당연히 분노했고 결국 1944년 7월 26일 네 번째 대선을 앞둔 루스벨트가 직접 진주만으로 이동해 주관한 전략계획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진주만에서의 회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온화한 성격이었던 니미츠는 국가의 명예, 즉 군사 전략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의무를 위해서 필리핀 전체를 해방해야 한다는 메가더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이로써 메가더가 그토록 원했던 필리핀 침공이 결정되죠. 그리고 목표는 바로 필리핀의 레이테 섬이었습니다. 레이테 섬은 사마르 섬과 남쪽의 민다나오 섬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동부 해안을 레이테만을 따라 비옥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죠. 탁 트인 모래사장 주위는 암초가 없어 상륙작전의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9월 벌어진 2차 퀘벡회담을 통해 레이테섬 상륙작전의 날짜는 10월 20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군의 레이테섬 상륙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레이테섬 상륙작전은 해군이 적 함대를 격파하며 해상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육군이 레이테섬을 점령하고 레이테섬을 전진기지로 루손섬을 비롯한 필리핀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필리핀 탈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전 개시일 직전인 9월부터 마크 미처 중장의 38기동함대를 중심으로 팔라우 제도, 비사야 제도, 민다나오 섬, 루손섬 등의 공습을 가하고 있었죠. 그와 동시에 미군은 모로타이 섬에 상륙했고 팔라우 제도의 펠렐리우 섬에 상륙해 힘겨운 전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테 해전이 일어나기 전인 10월 11일 미국은 강력한 항공모함 전력을 활용해 오키나와, 루손, 대만 등의 일본 비행장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10월 12일에서 14일 대만 상공에서 대규모 공중전이 벌어졌고 일본은 1000대가 넘는 항공기를 발진시켜 300대가 넘는 항공기가 격추됩니다. 그렇게 레이테 상륙작전 직전 미국은 필리핀을 둘러싼 일본 항공전력을 서서히 분쇄시켜 나갔고 일본은 이미 상당 부분의 항공전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반드시 필리핀을 사수해야 했습니다. 필리핀을 빼앗긴다면 대만, 오키나와, 일본 본토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쇼 1호 작전을 발동한 일본 연합함대는 거대 전함을 필두로 남은 전력을 모두 긁어 모아 필리핀 방어에 나섭니다. 구리타 함대, 니시무라 함대, 오자와 함대, 시마 함대로 나누어 미국의 레이테섬 상륙 선단을 공격하려 했는데 일본이 자랑하던 나가토, 야마토, 무사시를 중심으로 전함 9척을 내세웠고 순양함, 구축함 등으로 대규모 수상함대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자와가 이끄는 기동함대는 정규 항모인 즈이카쿠 한 척과 경항모 3척이었습니다. 그리고 함재기는 고작 116대였습니다. 사실상 항공모함 전력은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그에 맞서는 미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이었습니다. 홀시의 3함대 그리고 킨케이드의 7함대가 중심이었는데 항공모함만 놓고 보더라도 정규 항모 8척, 경항모 8척, 호위 항모 18척, 항공기는 1500여 대에 달하는 엄청난 항공전력을 꾸렸고 거기다 전함 12척을 중심으로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의 수에서도 일본을 압도했죠. 그리고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양국은 사상 최대의 해전을 펼칩니다. 레이테만 해전이라고 부르는 이 전투는 시부얀 해전, 수리가오 해전, 사마르 해전, 엔가노곳 해전까지 독립적인 4개의 해전을 통틀어 얘기하는 전투입니다. 레이테만 해전에서 양측 합계 배수량은 250만 톤에 달했는데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전이었죠. 전투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복잡한 양상을 띈 전투였습니다. 일본 4개의 함대는 각기 다른 루트로 레이테만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미군의 수송선단을 격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거대 전함 야마토, 나가토, 무사시를 중심으로 한 구리타 함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발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브루나이에서 출발한 구리타 함대는 팔라완 해로에서 미 잠수함 다터와 데이스에 발각되어 어뢰를 얻어맞았고 구리타의 기함 아타고를 비롯해 중순양함 2척 격침, 한 척은 전투 불능 상태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시부야내를 통과하던 구리타 함대는 미 3함대에서 발진한 600대 이상의 함재기들에 의해 폭격을 당합니다. 결국 초거대 전함이 무사시가 침몰, 1000여 명이 사망하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같은 시각 니시무라 함대 역시 수리가오 해협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킨케이드의 7함대가 T자형으로 막아서고 있었죠. 7함대는 니시무라 함대를 향해 포탄을 퍼부었고 뒤이어 진입하고 있던 시마 함대는 후퇴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니시무라 함대는 구축함 시구레 한 척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멸합니다. 그리고 10월 25일 구리타 함대는 산 베르나르디노 해협을 통과해 사마르섬 근해에 도착합니다. 원래 산 베르나르디노 해협은 3함대의 주력 기동부대가 막아서야 했으나 그들은 오자하 함대의 유인책으로 인해 모두 북상 중이었죠. 대신 그곳은 7함대 소속 테피3가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테피3는 호위 항모 6척의 일부 구축함으로 구성된 작은 함대였고 덩치에서는 구리타 함대의 상대가 되지 않았으나 존스턴을 비롯한 구축함의 활약, 호위 항모에서 발진한 함재기들의 활약, 그리고 적절한 시점의 연막 전술,
때마침 다가온 스콜 등을 활용한 회피기동으로 구리타 함대는 미군의 호위 항모 한 척과 구축함 3척밖에 침몰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구리타는 테피스리를 미 주력 함대라고 오판합니다. 오자와가 3함대를 유인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죠. 구리타는 후방에도 미 함대가 있어 포위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니시무라 함대가 소멸했다는 전달까지 받았으며 이미 미 상륙선단은 물자와 병력의 양육을 끝냈을 것이라 생각한 구리타는 결국 레이테를 눈앞에 두고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훗날 이것을 구리타 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가노곳 해전입니다. 홀시의 3함대는 오자와 함대의 유인책에 북상하고 있었고 곧 필리핀 북쪽 엔가노곳에서 항공모함 전투가 벌어졌죠. 하지만 껍데기뿐인 오자와 함대는 미 항모 주력 부대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자와 함대는 정규 항모 주이카쿠와 경항모 3척이 침몰했죠. 그렇게 4일간의 전투 결과는 미국의 승리였습니다. 일본은 4척의 항공모함 모두를 상실했고 무사시를 포함한 전함 3척, 순양함 10척, 구축함 11척, 육상에서 발진한 것을 포함한 항공기 500여 대를 잃었으며 전사자는 1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반면 미국은 경항모 1척, 호위항모 2척, 그리고 구축함 3척의 어뢰정 1척을 잃었고 전사자는 2,600명이었죠. 그렇게 일본 함대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은 실패로 끝났고 일본의 해군 전력은 사실상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1944년 10월 20일, 일명 A-Day, 메가더는 필리핀에서 철수한 지 2년 7개월 만에 레이테 섬에 상륙함으로써 그가한 약속과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메가더는 필리핀 국민들을 향해 해방을 선언하며 내가 돌아왔다 라고 외쳤죠. 미국은 총 20만 명의 병력을 레이테 섬에 상륙시켰고 12월 25일 일부 게릴라를 제외한 레이테 섬 전체를 장악합니다. 이어 루선 섬에 상륙한 미국은 전쟁 막바지까지 마닐라 그리고 필리핀 전체를 탈환하기 위한 전투를 이어가죠. 레이테만 해전을 통해 일본은 사실상 해군 전력 모두를 잃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심정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일본이 레이테만 해전에서 처음으로 가미카제를 동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인간의 생명을 극단적으로 경시한 인간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일본 제국이 패망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미카제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결국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리고 미국이 필리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던 1944년에서 45년, 미국은 B-29 폭격기를 활용해 본격적으로 일본 본토를 폭격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영상의 주제는 태평양 전쟁을 상징하는 사진으로도 유명하고 미국이 처음으로 일본의 점령지가 아닌 본토에 상륙하기 시작한 이오지마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의 승패가 기울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오지마 전투에서 미국은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필리핀 탈환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45년 초 오가사와라 제도의 유황섬 이오지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